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한결님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마치시고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테크리더로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머신러닝 기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광고 테크 기업인 몰로코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주도했던 빅테크 대기업들에서 어떤 여정을 보내오셨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어떤 깨달음들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커리어와 삶을 이어나가고 계신지 배우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몰로코에서 MCM이라는 팀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4살 딸 아빠 이한결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이야기하다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처음 질문을 제가 하자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왜 그 일을 하시게 됐나요? 지금 이제 몰로코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몰로코는 광고 테크 회사고 광고 테크 회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MCM이라는 제품에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MCM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집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 광고들은 이제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구들이 광고로 올라오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저희가 툴로서 제공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광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나로 국한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제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일들도 하고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팀과 함께 조율해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큰 그림을 조금 그리고 미래에 문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미리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포커스가 되게 크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면도 있는데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현재 지금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재 지금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판단이 섰을 때 이제 팀과 공유를 많이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뭐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더 위에 하이어 매니지먼트가 될 수도 있고 설득해야 되는 일들도 좀 있겠네요. 사실 설득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팀은 이런 거를 해야 돼. 조금 더 그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음에 세우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저희 제품은 초기 제품이라서 고객 숫자가 엄청 많지 않고 이제 막 고객들을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제가 이제 고객들과 실제 저희 제품을 인테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리드를 할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한테서 초반에 요구되는 엔지니어들 숫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일들을 담당하시는 분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됐던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되는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가, 이게 일단은 정해져야 이거를 할 만한 여력이 있겠다, 팀 차원에서 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제가 이제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완벽하게 자동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냥 원하면은 사람 손을 안 거치고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들이 한 2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 일을 나눠주는 리더십 분들이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좀 미루자, 이렇게 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사실 잡아주는 역할은 거기까지 안 가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는 그 중간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책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들어가지만은 프로세스적인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팀과의 협업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다 맞춰줘야 되는 형식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각 팀들한테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긴데, 일단 그게 되면은 실제 들어가는 일 자원은 적게 유지하고 걸리는 시간도 짧게 유지하고
대신에 나오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생각했던 시니어 개발자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테크 회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설명하신 그 직무를 하는 위치는 저희는 엔지니어링 매니저라고 따로 있어서 그런 그쵸. 것들을 좀 조율하는 경우도 있는데, 몰로코라는 회사는 엔지니어 자체가 그런 쪽의 일을 또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크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엔지니어로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랑 이제 매니저로 오래 근무하는 거랑 나중에 가면은 리스폰서빌리티들이 겹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팀이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거를 이제 매니저들은 생각을 하고 이제 엔지니어들도 제품이 어떻게 더 성장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입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해야 되는 일들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니저가 되느냐 아니면 엔지니어가 남느냐는 본인의 선택인 걸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왔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고 정형화돼가지고 매니저가 일을 정하는 거고 엔지니어는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회사들은 높은 레벨의 엔지니어들은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조금 더 오버랩이 없으면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이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테크 컴퍼니들이 높은 레벨의 엔지니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결님께서 이제 뭐 메타, 페이스북에서도 일하셨고 구글에서도 일하셨고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계시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떤 거를 이 하이 레벨 엔지니어한테 원하는지. 저도 근데 그들 속은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높은 레벨의 엔지니어가 된다면은 계속 더 큰 스코프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 T5 흔히 말하는 시니어 엔지니어한테 바라는 거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책임을 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책임을 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높은 레벨로 갔을 때는 그냥 전체적인 기술에 있어서 책임을 져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되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정도로 되게 큰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나중에 L7 이상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아키타입을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성향이 무엇인가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몰로코는 그래도 조금 아직은 600명, 500명이기 때문에 높은 레벨 엔지니어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자유도가 높기는 하죠. 대신에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도 좀 더 많이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4가지 정도의 그 아키타입 원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모습의 원형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페이스북에는 제가 생각나는 건 3가지가 있었는데 코드머신이라는 원형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하이브리드라는 패스가 있고 제너럴리스트라는 패스가 있어요. 네 번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키텍트였던 것 같은데 사실 아키텍트 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코드머신은 말 그대로 코딩을 너무 잘하고 코딩 아웃풋이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분들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코드 아웃풋이 아니라 T7에서 코드머신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정말로 많은 양의 코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양의 코드를 쓰려고 하면은 코드를 쓰기 전에 리뷰를 하는 입장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필요한 거다 라는 거를 이해시킬 수 있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드 머신들도 이 코드를 써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페이스북에 특화되어 있는 원형인데 페이스북의 모토가 Move Fast and Break Things였다가 요새는 Move Fast로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빨리빨리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프로덕트랑 엔지니어링 센스가 둘 다 아주 뛰어나면은 두 가지를 한 번에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유형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메신저 팀에서 일할 때는 LA 신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메신저에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인박스 화면을 모듈화 해가지고 각 모듈마다 그거에 맞는 스레드를 먼저 보여주고 걔네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거기에 광고를 넣어줄 수 있다면은 혁신적인 무브가 되겠다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먼저 그렇게 정의를 하시고 기술자들한테 빨리빨리 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많이 나눠주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하이브리드 타입에 딱 맞는 분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꽤 단기간에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제품이 나온 건 3개월이고 그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게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롤백해서 없애자라고 했던 게 9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빠른 분들이 좀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제너럴리스트라는 롤은 이제 풀스택? 그러니까 풀스택을 실제로 안 써도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아래 DB가 있고 그 안에서도 API 연결이라든지 리모트 시스템 셋업하는 과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뭐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풀링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리고 UI는 어떻게 쌓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브레스가 넓은 분들이 좀 많이 수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한 20명, 30명 되는 프로젝트들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20명, 30명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려면은 그 안에서 iOS나 안드로이드나 웹앱 엔지니어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백엔드인데 미드 레이어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스토리지 서버 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엔투엔드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하시고 그 각 태스크들을 잘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되게 잘 조율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매니저 분들이 수행하기는 힘든 게 매니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팀이라는 스코프 내에서 이제 일을 나눠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올라가면은 또 그분들이 수행하셔야 되는 팀적인 일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파트너 테크리드를 둬가지고 일들을 오르게나이즈를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크리드가 일을 나눠주는 형식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거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테크리드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일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 트랙을 타시는 분들은 20, 30명의 프로젝트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이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뭘 만들지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경계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들으면서. 그렇죠. 네. 네. 결국에 엄청나게 컴플렉스하고 큰 프로젝트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해가 양쪽으로 다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니저한테 그걸 모든 걸 다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만 방향이 다를 뿐 결국에 핵심은 뭘 만들지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제가 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 컬처가 어떻든 간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컬처에 맞는 분들만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목표가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매니저분들한테는 더 중요하겠지만은 엔지니어들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완벽한 팀 스트럭처가 구성이 돼서 생각이 완벽하게 맞아서 내가 말하는 형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점진적으로 쌓을 수 있는 형식의 대화를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운이 진짜 좋은 분들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목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목표도 뭔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각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목표도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볼 때는 매니저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각자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배분을 해주는 게 근데 그냥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결국에 높은 레벨로 계속 올라가면 이 라인이 되게 옅구나 결국에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으려면 양쪽에 다 이해가 확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특정 레벨 이상으로 많이 못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드 머신 같은 그 퍼스널로 많이 이렇게 커왔는데
결국에 나중에 더 승진을 하고 더 큰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려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이래야 된다 보니까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매니저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저한테 뭘 바라는지에 대한 거를 건물 짓는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셨거든요. 말씀하신 게 인턴은 어느 방에서 한쪽의 벽면에 있는 선반을 어떻게 짓는지 배우는 느낌의 일이고 이제 다음 단계 레벨로 이제 넘어가면 그 선반을 도움을 너무 많이 받지 않고 좀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는 선반을 책임지고 짓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면을 마음대로 짓게 해주고 6, 7, 8 엔지니어는 이 층을 담당하게 되고 이 건물을 담당하게 되고 제일 높은 엔지니어는 뭐 시스템에 대한 그걸 해야 되니까 동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결국에 책임이라는 거는 결과에 대한 얘기니까 책임만 질 수 있으면 사실 그 길에 대한 프리덤은 또 많이 주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그 책임을 지을 수 있으려면 그냥 코드머신만 되면은 쉽지는 않겠다. 결국에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팀원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나중에는 소셜 엔지니어링도 포함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비유법이 되게 좋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빌딩 쌓는 걸로 비유겨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그거에 또 연관됐던 거는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들이 내가 이거를 도움 없이 끝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냥 도움만 계속 받아서 빨리빨리 끝내는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 근데 저희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 팀이 잘 되는 게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너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그거 말대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빌딩을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선반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 팀의 석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반의 단계에서는 더 질문을 많이 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도 있겠지만 성장도 있겠지만 팀의 석세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상사가 어떤 걸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저도 그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좋을까.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은 expectation management, 그러니까 업무가 언제 끝날까, 제가 봤을 땐 제일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쏟아부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머릿속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제가 커리어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와닿았던 조언이 어떤 교수님이 파이룰이라는 거를 이제 제시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리는 시간보다 곱하기 파이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를 제가 제 친구한테 건너서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곱하기 3이네요. 그럼 곱하기 3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은 곱하기 3에서 3일이 걸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오히려 일찍 끝내면은 계속 이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매니저가 생각했을 때도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너 분명히 하루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끝났어? 라는 반응이 오니까 오히려 약간 3일치 정도를 해서 왜 3일이 걸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파악해보고 그런 시간까지 쳤을 때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대한 능력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치를 낮추고 파이룰을 좀 활용해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좀 내가 조사해보고 오늘 밤에 아니면은 퇴근하기 전에 알려드리겠다라고 대답하는 거가 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일단 기대치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회사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한 엔지니어들의 문제점이 아웃풋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건 많은데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막 내가 느끼기엔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네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인드셋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제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매니저 입장에서 너 말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3일이 아니라 이틀이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보통 거기서 하루쯤 걸릴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보통 얼리 엔지니어들은 네, 뭐 하루 만에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한 것도 좀 더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팀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저도 이제 뭐 일한 지 뭐 한 3년 좀밖에 안 넘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좀 더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가 설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통 내가 하루밖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면은 왜 하루밖에 안 걸리는지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 두 달 된 분들은 견습 기간이니까 질문을 좀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그때 마음껏 하는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2개월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반 기간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나쁜 이미지 쌓을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일을 잘하면서 탑할 수 있는 거니까 초반에 얼마나 빨리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 일을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깨너머로 못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안 물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노트에 다 적으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엔지니어들 결국 보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도 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할 때 노트 활용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사소하지만 노트 테이킹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되게 처음부터 기르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잖아요. 사실은 저는 한 3, 4년 차 때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되게 잘 남았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업무 평가 기간이 6개월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정리할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거를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근데 페이스북을 떠나고 구글에 가니까 내가 이걸 좀 적어뒀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단서들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썼던 PR들이나 코드들에서 다시 보면서 상기시키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곳을 떠난 이상 그런 것들이 상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주는 습관을 계속 기르면 좋겠다라는 걸 구글 때 많이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매주나 아니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보면서 복귀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좀 더 업무적인 이걸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는 이런 커맨드를 쓰고 뭐 터미널을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 쪽이었는데 한결님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일기 같은 느낌을 쓰는 거겠네요. 업무 일기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도 다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근데 업무 일기 같이 쓰면은 그거에 대한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느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업무 일기를 형식을 가지고 써야겠다라고 배운 곳이 구글에 처음 입사하고 저랑 같이 일했던 매니저분인데 그 매니저분은 제가 그 전에 있던 매니저분이랑은 너무 달랐어요. 페이스북은 다들 젊다 보니까 제 매니저가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업무 파트너의 느낌으로 일한 게 강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다 업무를 뛰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매니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매니징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형식은 없죠. 스트럭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구글 가서 처음 만난 분은 50대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매니지먼트 스킬에 대해서 책도 되게 많이 읽으시고 여기저기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고 본인이 세미나 운영도 하시고
이런 스트럭처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업무 일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쓰셨던 업무 일지 샘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업무 일지 샘플에 섹션이 3개가 있었어요. Things to think about, things to do, things I learn. 이렇게 3섹션이 있었는데 생각해야 될 것들과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운 것들 이렇게 3가지 섹션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거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도 너무 좋다 포맷이 나도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그 형식을 그만두게 된 게 things to do는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업무 일지를 쓸 때는 이 things to do가 한 2달, 3달 동안 있었으니까 과감하게 없애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모아서 재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부가적인 스텝이 필요한데 형식은 자기한테 맞는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일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형식을 자기한테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things to do로 많이 하고 things to think about은 위에다가 아예 큰 섹션으로 그냥 쭉 그냥 나열되는 섹션이 있어요. 거의 뭐 한 3-4페이지 정도 되죠. 몰로코에서는 지금. 근데 things to do는 매주 이렇게 새로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things I learned도 가끔 작성은 하는데 바로 things to do에 많이 녹여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things I learned가 중요한 거면은 바로 이 업무에 녹여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기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오늘 이걸 배웠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 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장점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소화한 편이죠. 그래서 제 업무 일지는 어떤 주들은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자기 반성도 많이 하죠. 제가 조금 더 체계를 제 방식대로 느낀 대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결국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깨달음에 대한 섹션, Things I Learned 섹션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거고 오늘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현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3가지를 일적으로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기르되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뭐 회사와 문화에 따라서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결국에 이 프레임워크는 도와주는 것인 것 뿐이지 프레임워크에 너무 묶일 필요는 없으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얻냐인데 업무 일지에서 얻는 그 도움과 정리되는 거에서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나눠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할 때 블랙박스를 많이 쳐요. 생각을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멘탈 이 캐패시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그러면 대충 적어놓고 블랙박스로 만들고 지금 내가 집중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에 대한 생각은 데이투데이 라이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와, 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데 막 좀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애매하고 그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근데 주변 엔지니어 중에 진짜 모든 걸 다 적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냥 그 저널에. 그러니까 이 노트 테이킹 이런 거 말고 그냥 자기 저널에 오늘 뭐 했고 어떤 걸 했고 그분은 그거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구나. 근데 또 한결님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꼭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한테 맞는 형식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커리어의 시기에 따라서 더 맞는 형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에서 하나 정정드리자면은 제 매니저가 썼던 포맷 중에 things to do가 아니고 things I'm doing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을 행적을 다 적으셨어요. 거기에 어떤 미팅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를 바탕으로 things I learned를 나중에 또 이렇게 도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아 성찰에 되게 맞춰져 있는 포맷이었는데 저도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적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것들이라도 좀 적는 섹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things to를 적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다시 things I'm doing으로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얘기하면서 들은 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데이 투 데이 임팩트 되게 흐릿해져요. 오늘 안에 성과가 나는 일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things to do를 적을 때 그래서 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제 여러 실타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 어느 거가 갑자기 중요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타래에 대해서 계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실행할 시대가 온 건가?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야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주머니 같은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자아 성찰,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커리어 초반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버그 고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걸 다 끝냈나에 대해서 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things to do를 잘 적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5까지는 things to do를 되게 많이 적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적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제 오늘 할 거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 그러면 좀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things I'm thinking about에서 이렇게 많이 꺼내가지고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업무 일지가 있는데, 그래서 형식도 유지를 했다가 금방 바꿔보는 것도 좀 시도를 하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거에 대한 프레임워크잖아요.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한 회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 솔직히 이 섹션은 거의 뭐 안 쓰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황교님처럼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에 대한 생각은 또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되게 업무 잘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정리돼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만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이제 한 9년, 10년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미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정도면 상당히 빠르게 승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심오한 질문이고, 저도 이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연관이 아주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IT 붐일 때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이어져 왔던 거고, 저의 매니저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살던 시대랑 다르기 때문에 그때 잣대로 지금 인재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법을 제가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성과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준을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그냥 회사의 기준과는 너무 동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저는 나 혼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기준도 보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내 레벨에 대한 기준이 뭐고 내 다음 레벨에 대한 기준이 뭔가도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매니저라는 역할의 가장 큰 리스폰서빌리티는 저는 그런 앞방향을 제시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리어 성장이 목표고 다음 레벨로 가는 게 나한테 정말로 큰 목표다라고 하면은 매니저한테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매주마다 피드백을 물어봐요. 이번 주에 나한테 컨스트럭티브 피드백 줄 거 없어? 고쳐야 될 점? 아니면 좀 아쉬웠던 점? 좀 더 개선할 점? 잘했던 거는 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되게 뭐를 하든 잘 터지는 시기니까 내가 그러면 이 행동에 있어서 개선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의 성과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빠르게 내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나한테 승진이라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기준을 맞추는 것. 이게 처음에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한 성과만으로 다음 레벨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가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드 머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내가 코드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쓰면은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게 돼요. 이제 18시간 일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가족을 꾸릴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더 중요해져요. 18시간을 써서 가족을 꾸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좀 더 최소화하고 그 안에 성과를 더 많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내는 방법은 사실은 영어로 하면 scale through others, 팀을 잘 활용을 해서 너의 임팩트를 좀 더 극대화해라, 이런 레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서 드려야 그분들도 즐겁게 하고 그분들의 승진에도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많이 구성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은 내가 100%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한테 처음에 드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보다 70%가 나올지언정 나중에 가면은 120%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건 것 같고요.
나중에는 좀 이제 어떤 기회들이나 순간들이 왔을 때 한 번은 피할 수 있는데 두 번은 안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2년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3개월, 4개월, 5개월을 쏟아 부으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나랑 같이 일하는 분들을 그 중간에 동기부여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1년, 2년 걸린다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3, 4개월마다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승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테마가 short-term?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 성과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잡을 때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같이 얼라인을 시키는 그 작업도 되어야 되고, 내가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가시적인 무언가 승진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네네. 아시안 엔지니어, 한국인 엔지니어 이런 분들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의 커리어 그로스에 있어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만이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지.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 나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굳이 뭐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좀 더 나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같이 짜고, 그 계획이 안 이루어졌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 안 됐을까,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머슬을 기르는 거가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니저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저도 아시아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 나란 사람이 개인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그걸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일이면 그냥 생각에서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액티브하게 이 팀과 별개로 나란 사람의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먼저 주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매니저들도 시간이 엄청 바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다가 주랑 좀 이따가 미팅이 있네, 원어원. 그러면 이제 얘가 했던 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를 쭉 읽으면서 오진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와서 뭐 요즘 괜찮아?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스무스하게 가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으면, 또 요즘 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일이, 그래서 매니저랑 미팅하기 뭐 5분 10분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먼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매니저가 저한테 뭐 관심이 없다 이런 거기보단, 당연하게 내가 내 자신의 관심이 제일 많고 그 사람이 내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승진 관련된 얘기를 하면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냥 이 사람 모티베이트 돼 있고 더 뭔가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딱 일이나 이런 게 생길 때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거 쥐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했었지. 뭐 거기서 알아서 어세스를 하겠지만 뭐 얘가 진짜 가능한지 안 한지. 근데 생각을 먼저 나는 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드밴티지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끌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또 한결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프로젝트에서 2년 3년 걸리는 프로젝트, 물론 완성에 대한 책임은 2, 3년이 걸려야지 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성과나 이런 게 보여줘야지 설득도 나중에 쉽고, 팀 내부적인 면에서도 모티베이션이 3, 4개월마다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그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 좋구나. 제가 일하면서 또 느낀 거는 그 가시적인 short-term 그런 밸리데이션이 계속 보이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그런 경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커리어 자체에서도 그렇고 프로젝트 자체에서도 그렇고 숏텀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 있어야지 꾸준히 좀 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하는 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업무 평가서를 쓸 때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단 큰 생각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일들을 다 모아라. 한 문서에 적어라. 그러고서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한번 느껴라. 그러고 내 자신을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지금 이제 몰로코 평가 기간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직 안 했는데 적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뭔가 중구난방으로 너무 뛰어다니고 뭔가 하나의 줄기를 잘 안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사람이 많이 처진다,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랬는데 막상 또 모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뭐를 하려고 했을까도 더 잘 보일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나는 뭐를 안 했다라고 자책하다가도 일단 모아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사람이 또 이제 리센시 바이어스라고 최근의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가 더 낮춰서 생각을 하거나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같은 시간, 평행 시간 상에 놓고 보면은 앞에 되게 많은 일을 했었구나. 지금 있는 일은 다음에 있을 일을 위해서 되어가기 위한 과정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이게 좀 깨닫게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승진을 위한 자기 PR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에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또 그게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정리를 한다고 지금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승진을 위한 자기 PR이라고 일단은 그런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큰 모티베이션. 그렇죠. 그게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뭐냐면은 프로젝트는 언제든 캔슬될 수 있어요. 갑자기 최우선이었다가 우선적이지 않게 빠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반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오케이 하고 어프로벌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3, 4개월 있다가 우리 매출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여기서 인력 빼가지고 요거를 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야. 1년 반짜리가. 그러면은 갑자기 만들다가 불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기적인 목표가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가고 다른 프로젝트를 빠지고 이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걸 빨리 하려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러려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취소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에 있던 거에 대한 컨텍스트는 최소화시키고 이어갈 수 있는 것까지 유지해놓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저희 회사가 요즘 이런 거에 임팩트를 크게 받아서 득을 본 게 훨씬 많은 팀이긴 해요. 근데 이 AI 크레이즈가 있고 나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Big Rocks라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1년 후까지, 2년 네. 후까지 보통 플래닝을 해놓는 게 대충 있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그랬는데 저희 매니저랑 엔지니어 한 명이 그냥 프루프 오브 컨셉 느낌으로 해커톤 하듯이 AI를 살짝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를 좀 간단하게 재밌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키노트 같은 그런 부스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세션에 재밌는 아이디어로 출연을 해서 한 30번 뭐 부스 때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발표하고 일주일 지나서 오픈 AI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전체 인더스트리에서 AI를 빨리 우리가 상용화해야 되고 돈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다. 근데 이미 프루프 오브 컨셉이 있네. 그래서 회사에서 야 너네 AI로 가.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막 이렇게 다 쉬프트 되면서 업무 주목도를 많이 받아서 저희 이제 위에 있는 매니저들도 그렇고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승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좋은 점은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서 미뤄진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뭐 반 이상이 날라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되게 오래 투자를 하고 그런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쇼텀으로 이 계획들이 만들어냈다면 좀 밀릴 확률도 조금 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되고요. 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변하니까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임팩트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겠다. 이제 일을 할 때 저는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동시에 돼버리면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어떤 프로덕트와 피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피처 테스팅이 지금 돼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답해 주려면은 원래 갖고 있던 게 컨텍스트가 스위치가 돼야 되고
또 뭐 인바이러먼트랑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때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결님이 올리셨던 링크드인 포스트 중에 일을 할 때 모멘텀을 타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좀 모멘텀을 타서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진행하는 일들에서도 체크 포인트를 저는 잘 만드는 편인데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리퀘어먼트를 확실하게 하는 거를 제일 앞에 과정으로 넣어요. 처음에 적고 그리고 스텝도 대략적으로 적고 스텝을 적고 나면은 그 스텝마다 세부 스텝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코딩을 시작을 해요. 거의 보통.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웬만해서 그날 안에 이거에 대한 블락킹이 될 때까지 모든 거를 다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블락킹 모먼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요거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는데 어쨌든 1단계에서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는 다 짜는 것까지 일단은 목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쪼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쪼갰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메시징에서 오는 걸 다 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 지금 대답해줘야 되나 안 해줘도 되나.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투입하는 편이고 아니면은 시스템 크래시가 난다. 이런 문제가 난다.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거면은 내가 꼭 안 해도 되고 이분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없는 분야면은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을 때 거기에서 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 첫 번째는 이거를 해도 되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이제 그거를 근데 네. 첫 번째 단계인 확실히 하고 이 문제를 쪼개놓는 스텝에서는 그걸 더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파고들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더라 하고 전 사람한테 돌아가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의 목차부터 정리를 그쵸. 한다. 아웃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각 섹션에 대해서 또 아웃라인을 잡고 아웃라인 블랙 포인트 한 거를 또 더 확장해주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게임에 세이브되는 그 포인트를 그쵸, 정하는 그쵸.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목차를 일단 정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가도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 판단이 그쵸. 되면 다시 돌아올 네.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갔다 오면 내가 뭐 어디까지 생각이 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이게 대충 이 코드 베이스를 따라가면 요게 문제겠다라는 거가 보이잖아요. 이 펑션이나 이 파트가 문제겠다. 그럼 저는 그거를 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프로세스 머리는 돼 있죠. 머리에는 여기서 이 다음 거로 가고 다음 거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쪼개놓지 않으면 갔다 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원래 머릿속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것 때문에 막 시간의 낭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백이 또 생기니까 그때 뭐 괜히 핸드폰 볼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갔다 오면은 이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데 감정적인 이 또 스텝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또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진짜 하이레벨 엔지니어들 보면은 이 문제를 조그만 문제로 쪼개는, 그리고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락이 와도 좀 밀어놓고 하는 편이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 진짜로 엔지니어가 겪는 고충 중에 가장 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 딥다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불려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 스위칭 코스트가 너무 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까지 쪼개고 들어갔다. 오케이. 이제 파악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불려갔다가 와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고쳐야겠다라는 것까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안 봐요. 근데 최근에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저번 주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소규모 태스크들을 진행할 분들이 당장 가능한 분들이 없어서 되게 마이너한 체인지를 2개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그냥 제가 그날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번 주 월요일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보면서 시작하다가 이 코드 진행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if절을 너무 여기저기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케이스를 추가를 하면은 100% 망가진다라는 게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또 급한 일이 불려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로 돌아왔는데 내가 생각하던 게 기억이 안 나. 딱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블락을 캔슬해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하기로 했고 지금 와서 남한테 주기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 고쳐야 되는 부분 고쳐야 되니까 이거 고쳐질 때까지는 아무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도 안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블락하고 메시지 오면은 그냥 대답 다 안 하고 그날 PR까지 올리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끝내고 왔어요. 그때부터는 컨티뉴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더 약간 내가 원하는 required change를 어떤 형식으로라도 first draft를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체인지를 했지. 그래서 그 코멘트도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끊기더라도 다시 컨티뉴 하기가 좋고 네 코딩에 있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 문제를 쪼개는 과정이 코드를 쓰기 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일단 첫 번째 오히려 코드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써놓으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쪽에 건드리는 게 맞다라는 일단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써놓은 건데 오히려 그거에 집착하게 돼서 옳은 방식이 아닌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커밋을 다 날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래서 초반 단계에 이렇게 미리 쪼개놓고 하나의 피처를 나만의 투두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좋겠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체크포인트에 관련된 다른 컨텍스트로 갔다가 돌아올 때 더 효율적이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쓰면서 방해가 많이 되는 growing pain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많이 새록새록 나는데 코딩할 때도 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너무 이것만 강조해서 그렇지만 체크 포인팅이라는 거가 코딩을 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딩에서 체크 포인트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는 스태킹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태킹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코드 체인지가 한 2000줄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0줄 단위로 쪼갰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잘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는 뭐냐면은 남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남이 내 코드 체인지를 봤을 때 그냥 어프로브를 눌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저는 코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그 기능 체인지는 100줄 이하로 유지,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케이스는 많이. 그러면은 각 체인지마다 저는 보통 한 400줄 안으로 쓰려고 하는데 500줄, 600줄까지 쓸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00줄은 다 테스트 케이스예요. 와. 100줄만 로지컬 체인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 10장을 쌓거나 컨피그 레벨로 개인 스켈레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스켈레털은 기능은 하나도 안 넣어요. 그냥 스켈레털만 넣고 그 위에다가 기능을 쌓았을 때 이런 모양이고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쌓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 PR들이 어프로브 하기 되게 쉽게 만드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고서 반대로 누가 나한테 1000줄짜리 보내줬다 그러면 저는 바로 샌드백해요. I don't wanna spend time. 내가 이걸 봤을 때 정확하게 리뷰할 자신이 없다. 너 코드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왜? 너무 많은 체인지를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 쪼개서 보여줄 수 있냐라고 그 샌드백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또 이제 조직적으로 길러야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래 있던 분들은 나중에 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요구를 하고 나도 그 잣대 같이 평가가 되게 해야 조직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조직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00줄 이하 체인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뭔가 리팩터링을 한다 그러면은 리팩터링만 해서 보내라. 다른 기능 같은 거 안 넣고. 왜냐면은 코드가 너무 옮겨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그만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코드 체인지를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 T5가 아니라 T3가 받았을 때 이 사람 거는 이 정도 체인지는 어프로브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보면 남의 시간을 리스펙트하는 거네요. 남의 시간을 리스펙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시간을 최대화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10분 걸려야 나한테 도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확률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남을 신경 쓰면서 나도 신경 쓰게 된다라는 약간 그런 거. 왜냐면 또 PR에 올려놓고 딴 거 하고 있는데 코멘트 달리면 또 다시 그쪽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약간 봤을 때 되게. 그 PR 설정하고 문제 브레이크다운하고 다 유닛 테스트하고 이런 접근이 남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아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뭐 체크포인트 설정으로 효율화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컴플렉스 프로블럼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투두리스트이기 때문에 아 그쵸. 다 쪼개놨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제가 항상 이 레벨 높은 엔지니어들의 큰 체인지들을 봤을 때 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펑션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저는 이 스몰 단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어떻게 이걸 쪼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면은 다 이미 쪼개놨기 때문에 그 펑션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또 하다 보면은 생각이 갑자기 이 부분은 이렇게 작동했어야 되는데 좀 들여다보니까 아니네라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2차적으로 또 쪼개주고 그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항상 예상할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란 생각은 하되 큰 그림은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때 큰 엔지니어와 저의 차이는 복잡한 피처를 받았을 때 이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달렸던 게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오늘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더 이상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조그만 태스크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캐패시티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그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캐패시티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문제를 확실히 쪼개가지고 접근하는 게 복잡한 문제를 접근할 때 좋은 방식이 아닌가. 제가 감히 가정하긴 그렇지만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에 대해서 처음에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내가 쓰면 바로 뭐가 나오네? 이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처음 와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괴리감들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런 것도 해야 돼, 요런 것도 해야 돼, 요런 것도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은 쭉 진행되던 것들이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 적응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레벨링도 기대치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T3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나한테 주어진 프로젝트들은 그냥 나만 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스코핑이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순서를 내가 정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다른 사람의 인풋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순서를 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일을 진행하면 돼요. 점점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의견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그거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다 해결하고 진행하면 자동 비행 모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모드로 저는 진행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코드를 쓸 때는 그냥 즐겁게 그냥 나 혼자 쓰는 시간이다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제가 그 과도기에 딱 있는 것 같아서 네. 딱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계획하고 막 쪼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보통 엔지니어링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실제 이런 복잡한 업무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능력이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이 전공을 정한 이유도 나의 이 인풋이 빨리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시프트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메케니컬 엔지니어 이런 프로젝트들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왜냐면 공장을 그렇게 찍어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내 아이디어가 편실화되는 게 제약이 너무 많은데 코드는 사실 컴퓨터만 한 대만 있으면 어느 정도 구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고 빨리빨리 내가 이 세상에 밸류를 애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했던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컴플렉스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직과 성장의 연관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 조직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해 적응을 하고 그게 꼭 성장이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확실히 다양한 조직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방법에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성장을 많이 하신 게 느껴졌던 적이 있을까요? 한 조직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진짜 이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일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매니저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플레이 나이스 해라.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내라.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모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뭔가 어떤 주제에 있어서 나랑 생각이 다르면은 되게 크게 반응하던 습관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자체적으로 이제 고쳤는데
새로운 iOS 엔지니어 분이 오셨어요, 팀에.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오래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닥이랑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많이 그리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근데 페이스북은 그때 컬처가 어땠냐면은 스텝이 여러 개면은 쪼개서 코드로 보여줘라.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프로그레션 과정을 보여줘가지고 그걸로 막 이제 리뷰하고 각 하나씩 이렇게 서밋하고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 무슨 디자인하고 이런데 시간을 쓰냐. 그냥 코드 해서 넣으시면 된다 이랬는데 제가 회사를 옮겨보니까 페이스북만 그렇게 하는 거였던 거라고요. 약간 디자인을 먼저 하고 디자인 닥을 길게 쓰고 밖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돼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나와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미 페이스북에서 6까지 갔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6로 펑션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메신저에 대한 파악을 진짜 엔투엔드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거기서 이제 다 코드를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딱딱딱딱 솔루션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떼서 이분한테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구글로 이렇게 옮겨오니까 처음에 그런 파악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6라는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처음에 한 1, 2개월 동안은 적응 기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6라고 하시면은 스태프 레벨인 거죠. 스태프 레벨. 페이스북에서 스태프 레벨로 있다가 구글로 스태프 레벨로 옮긴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일정한 성과를 내는 능력을 기르려면은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불편한 공간에 들어가 봐야 이런 패스트 그로스 기간이 다시 생긴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옮겨 다니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경험해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메신저에 있을 때는 팀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메신저 내에도 뭐 팀이 여러 개 있었지만은 이제 서버 엔지니어링도 많이 하고 백엔드 엔지니어링 트레이닝도 하고 랭킹도 하고 진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되니까 내가 메신저 내부의 일은 너무 잘 알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아는데 다른 환경에 가면은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5년 동안 리더십의 구성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메신저의 리더는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다른 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생각했던 서포트 시스템에서 계속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고,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내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성장을 잘 해나가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신저라는 시스템을 벗어난 거나 아니면 메신저의 다른 기능 쪽을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뉴욕에 이제 와서 2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더 다른 팀을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이 있고 그 팀을 이제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팀들에는 관심이 안 갔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구글의 뉴욕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해서 리차 콜이 왔는데 끌리는 거예요, 이직이.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이제 오피스를 운영하면은 사이트 빌딩을 할 수 있고 너가 엔지니어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에 되게 끌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은 되게 페이스북만의 특화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와 툴들이 있어요. 되게 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고 그거에다가 다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밖에서의 트렌드와는 좀 다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그거를 한번 경험해봐야지 엔지니어로서 견문이 더 넓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번 기회에 이직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냥 그런 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로 왔어요. 근데 구글에 와서 6개월 있다 코로나가 이제 터졌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그때 구글 맵스의 노티피케이션 인프라라는 팀을 조인했었는데 저희 디렉터가 이제 조직 개편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근데 저의 매니저였던 분이 그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팀을 나가게 되셨는데, 그 팀의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열쇠를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저 말고 이제 L7이셨던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L6였던 테크 리드를 수행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떠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리티는 그 다음이 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겠구나. 어디 가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필요한 능력은 길러놓고 경험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조직 개편을 하는데 내가 진두지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같이 일하던 T5 매니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코디네이션을 긴밀하게 하면서 각 멤버들의 좋아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다음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이분들이 들어갈 프로젝트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주고, 저희는 조직 개편이 되는 방향성이 뭐였냐면은 Experimentation and Analysis라고 해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주로 이제 하는 인프라를 하는 팀을 만드는데, 팀의 특성은 인터널 팀들을 서빙을 해야 되니까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생각해서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의 방향성이랑 처음에 들어가야 될 테크니컬 프로젝트랑 그 테크니컬 프로젝트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서브태스크들이 뭔지 쪼개가지고 팀원 한 15명한테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명짜리 팀이 추리에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어떻게 합동해가지고 같이 일할 건지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고, 그래서 그때 구글에 처음 와서는 사실은 매니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중간에 디렉터가 또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너 매니저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아직은 매니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술을 좀 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왔던 1차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좀 이걸 치중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난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팀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내가 진두지휘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이 한 1월쯤에 마무리가 되고 1월부터 한 7월까지는 그 초기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이핑을 제가 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좀 옮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뭔가 이직을 하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기회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무조건 해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직과 팀을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같은 팀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의 편안한 그런 존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완벽한 체인지는 아니거든요. 점진적인 거지. 저는 근데 이왕 할 거면은 그냥 확 바꿔가지고 한번 너 자신을 극한의 스트레스로 몰아 넣어봐라. 약간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하면서 뭐 상처도 남았지만 돌이켜 보셨을 때 그렇게 케이오스를 일부러 만드는, 원래 내가 어느 조직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상상이 가능한 그런 걸 깨고 나오는 경험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또 많이 배우고 생각하지 못한 또 다양한 섹터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돌이켜 보셨을 때 확실히 이직을 하는 게 고민을 해도 참 좋은 옵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한결님이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확립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나는 좀 더 테크니컬한 브레스와 뎁스를 넓히고 싶다라는 게 목표가 확실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들이 들어온 건데 그거를 찰 수 있었던 이유는 나만의 확실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좀 더 액티브하게 설치하고 많은 성장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내 자신이 가고 싶은 게 뭐고 이 직장과 이 롤에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기회가 들어왔다는 거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시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좋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아까 제 자신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변에도 상처를 좀 많이 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스북 다닐 때는 매니저가 똑같은 분이셨거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저랑도 되게 친해요. 지금도 베이 놀러 가면은 그분 집에서 하루 자고 둘이 술도 먹고 이러는데, 맨날 술 먹을 때마다 그때 한이라는 하나의 배에다가 내 칩을 올린 한 게 좀 나중에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가감없이 해요. 근데 또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시그널을 미리미리 준 적이 많이 없기는 해요. 나는 승진 원하고 팀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맞춰줬거든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초에는 제가 그런 결심이 있으니까 나간다라고 인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감정이 제일 먼저 앞서고, 항상 지금도 되게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상처 줄 만한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나오면은 저랑 같이 뉴욕에 있던 분들도 다 양영향이 가고, 상황이 웃기게 돼가지고 저희 전체 팀이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공중분해 하는 과정에서 저희 뉴욕 팀에 있던 분들 보금자리를 새로 찾아드리는데 제가 신경을 썼는데, 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게 상처를 많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나의 중요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 아, 내가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단 중요하진 않구나 이런 게 있고. 대체 불가능한 인력은 그런 건 없는 없는 거죠.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에서는 뛰어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잘 굴러가니까 다 잘 사시죠? 그분들도 그래도. 아, 너무 잘 살고 페이스북에서 크게 더 잘 된 분들도 있고. 네네네. 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또 자기 할 일 하시고 워낙에 잘하는 분들을 모셔온 거기 때문에 저희 팀은 페이스북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은 언제 연락을 해도 너무 친하게 얘기하고 같이 만나서 술도 먹고 같이 옛날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쌓았던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뭐 6년 있다가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애가 생기면서 조금 제가 연락하는 빈도수가 좀 뜸해져서 또 미안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사람 사는 거 아닐까 그쵸. 싶고 뭐 조금 넘어가서 저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코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일 하시면서 워라벨에 대한 생각은 하시나요? 저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도 항상 생각을 한 게 일 때문에 나의 주변인에 대한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취미보다는 주변인과 보내는 시간, 주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했을 때 일하는 시간 외에는 지금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항상 보장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거를 줄이면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한테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쵸. 네.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고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일을 하고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거를 내일 어떻게 처리하지? 내일 어떻게 이거를 마저 진행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두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애가 생기면은 그게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5시에 일이 딱 끝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래도 유튜브 보는 시간 1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1시간 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확보를 할까? 이거고 개인적인 취미를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파악을 하는 게 시작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가족, 건강, 일 이게 딱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게 워라벨에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겠다. 막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한다기보다 나한테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올인할 수 있게 일에서는 또 효율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가족이랑 있을 때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이 시기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을 또 할애를 하고 파악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 또 배분을 하고 너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일 잘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래서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욕망을 약간 일하는 시간에서 많이 푸는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과 가족은 컨스턴트한 거고. 컨스턴트하니까 네. 그래서 몰로코에서도 제가 되게 재밌게 하는 거는 이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엔지니어링만 하면은 그런 것들 경험할 기간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몰로코가 아직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고객들의 니즈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럴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좀 이제 많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서 최대한 많이 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좋네요. 삶에서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요새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말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주는 목적이 뭐지?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멘토링을 시작할 때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멘토링 세션이라는 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이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이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는 해주는데 제가 막 먼저 나서서 프로액티브하게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말을 많이 아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생각이 더 강해질 거잖아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보면은 꼰대가 하는 짓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저는 꼰대라고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아 내가 뭐라고 굳이 얘기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으로 아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끼고 있는 거에 대한 인지를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한결님이 이렇게 먼저 리치아웃을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까지 해줄 말이 많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동료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 꼰대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되고 전 좀 아쉬워요. 약간 좀 더 누가 지적질했으면 좋겠고 누가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좀 표력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회가 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아 삶 살면서 그 말을 줄이는 게 참 근데 그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 꼭 그렇게 해야겠다. 저는 근데 메시지보다 그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꼰대라는 게 뭔가를 얘기해주는 행위 자체가 꼰대라기보다는 전달 방식에 있어서 꼰대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서 얘기해주는 것도 내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크게 다가올 문제라면은 나는 그거를 좀 잘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꼰대라고 느끼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서 가버려요. 소통이 아니라 네, 일방적인 거죠. 어떻게 전달해주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 전달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때 돼서는 좀 말을 아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은 꼭 해줘야겠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전달 방식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렇게 먼저 리차트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가감없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걸 테니까. 그 혹시 지금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행동 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딱 하나만 이렇게 버릴 수 있다면 어떤 걸 버리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와이프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많이 몰아세우는 거를 아니까 이제 와이프가 보고서는 그런 것들은 좀 버리면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생각이 들면은 머리 쥐어짜기보다 행동으로 요새 많이 옮기고 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J였다가 좀 P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게 각자만의 성격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와이프분이 너무 좋은 조언을 또 해주셨고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네, 되게 대범한 스타일이거든요. 제 와이프는 저랑 다르게 손도 크고 목표가 세워지면은 그냥 그거를 해요.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결과물들이 다 좋았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아 부럽네요. 저 방식이 맞는 건가 보다 하면서 저도 좀 바뀌더라고요. 그게. 네. 나와 다른 배우자가 있는데 그 네. 배우자가 리스펙터블한 결과를 나랑 다른 방식으로 내니까 그쵸. 참 네. 부럽네요. 그거는. 네, 그게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른데 서로 잘 맞춰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배울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잘하고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법도 좀 배우고 옆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가 무슨 인간과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약간 배우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부럽네요. 이제 뭐 가족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너무 귀여운 딸 아이가 있으신데 아이를 낳고 인생의 목표나 뭐 방향성이나 뭐 개인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욕심이나 삶을 대할 때 집중하고 있는 가치가 바뀐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진짜
인생을 내 맘대로 다 할 수 없구나라는 거가 애기 태어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사이에 그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가 굉장히 많이 울고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아기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내려두면은 울고 이러니까 어느 날 미팅을 하는데 언뮤트를 못하는. 언뮤트를 못하고 계속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어린 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 할까라는 깨달음이 그냥 그때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카이캐슬에 나온 아빠처럼 내가 방에다가 클래스룸 차려가지고 내가 가르쳐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A- 아빠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노력 레벨은 한 A- 정도로 유지하면은 오히려 A+ 아빠로 생각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A+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A- 노력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A+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면은 제 애가 받아들이지 못할 확률이 높은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저도 기대치도 커지고 그만큼.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 낮추고 제가 저희 애한테 바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 찾아서 나중에 그 분야에서 즐겁게 사는 게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나중에 좀 크면은 남편감도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좋은 가치관을 심어서 키우면은 그런 사람 데려오겠지라는 그냥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나중에 돼서 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즐겁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바라는 건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쵸, 저희도 그쵸. 지금 인생 살면서 느끼지만은 그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경험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버지로서의 태도는 그렇게 됐는데 일상 살 때, 직장인으로 살 때 애를 낳고서 좀 달라진 뭐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그게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애를 키우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애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은 일단 학교를 못 가요. 애가 아프면은. 그러면은 집에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 아침에 결정하거나 그 전날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프면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아프면은 한 명은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쉬거든요. 사실 엔지니어니까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많이 쉬는 편인데 그런 순간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래서도 내가 생각한 틀이 좀 많이 망가질 수 있구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으로서의 태도도 연장선이 될 수가 있고 그 세상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네. 뭔가 진짜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해도 이 사람도 무슨 또 뭐 사연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수 있는 게 애를 키우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한결님 지금 사시는 거 보면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히 파악이 돼 있으면 변수들에 맞서서 이제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박혀 있으면 애가 생기면 무너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애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챙겨야 될 게 좀 더 생기면 좀 더 큰 그림에서 내가 결국 원하는 그 가치들이 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챙기고 그거에 맞게 어댑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이제 곧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어릴 때 빨리 아빠 되세요. 애기 놀아주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일단 애를 낳으려면 여자분부터 뭐 어떻게 만나실 분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의 연장선이긴 한데 딸에게 하나의 능력을 확실히 키워줄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키워주실 것 같으세요? 조금 바라는 거는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으쌰으쌰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감 넘치고 하면 돼라는 약간 그런 거가 딸아이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게 있으면은 사실은 뭘 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희망적인 에너지를 어느 조직에 가든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참 이게 아이한테 배우자의 장점을 바라는 게 참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부럽네요, 정말. 네. 본인이 갖추지 못한 거를 원래 애들한테 바라니까요. 네.
네.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인데 최근에 접한 것들 중에 인상 깊은 글귀가 있으실까요? 글귀로 뭔가를 기억하는 거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개인 사업 같은 거를 항상 뭔가 목표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추천해준 서적 중에 이제 마음 테스트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전 나중에 알았는데 되게 필독도서래요. 이제 그쵸. 커뮤니티에서 또. 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준 거는 너가 아마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다라서 추천을 해줬는데 마음 테스트의 목적은 엄마한테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목표로 구성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너무 와닿는 게 유저 서베이나 유저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10에 9.999는 좋은 것 같은데? 흥미로운데? 약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예 안 하거나 최대한 늦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범주의 정보가 아니라도 재밌는 정보를 모으는 게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유저 서베이나 유저 인터뷰에서는. 그래서 그 글귀를 읽고 나서 유저 인터뷰를 시작할 때 최대한 제 아이디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이 되면은 그 부분으로 그냥 계속 파고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는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프레임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냥 처음에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괜히 내 프레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사실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스타트업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평상시 대화하고 들을 때 더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죠. 액티브 리스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리더십 서밋 같은 거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이제 하는데 가장 처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정리해서 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열심히 들어라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랑 얘기를 할 때나 이 PM이랑 얘기를 할 때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왜 이 사람한테 이게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제가 말을 너무 좋아하고 말하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편견 없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반대주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듣고 내 마음대로 프로세스해서 생각해서 정립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진짜 진지한 궁금함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그러니까 듣는 법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고 이런 사람의 팟캐스트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스무스하게 가는 인터뷰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항상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이 왔을 때 제가 그냥 서머리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그걸 다시 물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항상 답변이 너무 짧다. 그냥 그러시군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한 거는 그냥 정리하고 서머라이즈 한 거밖에 없는데 계속 술술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한테 말이 너무 잘 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그 대화에서 말을 한 게 20%도 안 되는데 말이 통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듣기만 했던 대화였는데 이 사람은 말이 잘 통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들이 제 일상에서 흔치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리더십 서밋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다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 항상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너무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도움 많이 되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할 기회가 흔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 잘 해주시니까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몇 분한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있어서 좋았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걸 보면서 또 배우거든요. 이렇게 진짜 열심히 자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몰입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좀 줄이고 좀 진짜 몰두와 몰입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제 직군에 있다 보니까 좀 선배님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너무 많았고 엔지니어로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일을 하고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지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커리어 면에서 느끼신 점들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에서 또 이런 시기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잘 정리돼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분한테라도 좀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좋은 결과물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재밌는 얘기 또 갖고 오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